바로 시작을 할게요. 지금 4명밖에 없지만 그래도 4명밖에 지금 이제 녹화한 없네. 것도 볼 사람도 있을 거고 힘내서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20학번 물리학과에 재학 중인 오윤석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화성학의 물리학이라고 이제 화성학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물리적, 수학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이제 발표 중간에 이제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을 텐데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 쓰면은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지금 헤드폰 쓴 게 헤드폰을 빼면 노트북에서 스피커가 찌직거려서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화성학 그냥 단어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나무위키에서 대충 정의를 갖고 왔어요. 보면은 이제 음악의 3요소라고 이제 화음을 시간에 따라 배열한 것에 대한 학문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화성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이제 화음이라는 어떤 음정, 이 음정은 물리적으로 이제 어떤 음파의 진동수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고, 이제 시간에 따라 배열한 것도 당연히 시간도 물리적인 대상이니까 결국 화성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다 어떤 물리학에서 다루는 대상이랑 특히 음향학 쪽에서랑 어느 정도 겹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리적으로 되게 할 말이 많은데, 특히 이제 화성학에서는 말 그대로 그 화음 자체를 다루지 그 소리의 종류,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든 바이올린 소리든 뭐 피아노에서 잘 어울리는 화음이 바이올린에서 불협 화음이 되진 않으니까요. 이제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목차를 설명해 보면, 어떤 인간의 청각에 대한 체계에 대해서 약간 말해 볼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사형이랑 음파를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법은, 이거는 이제 일반 물리나 공학 물리 이런 데서 하기도 하고, 이제 공수나 그런 것들을 들으면 이제 푸리에 시리즈를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겠죠, 아마. 이제 그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제 대충 넘어가셔도 되는 주제인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말해볼 거고, 이제 그 뒤로는 어떤 음계랑 어떻게 해야 불협화음이 아니라 좋은 화음이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볼 건데, 이거는 이제 물리학에서도 그렇게 다루지 않는 거니까 아마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내용이 꽤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이 화성학적으로 어떻게 발달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화성학 자체에 다루기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할 어떤 생물학적인 법칙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웨버 뭐라고 얘기해요? 페이그너 로우라고 읽는 어떤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인간이 어떤 감각을 느끼는 과정에 대한 좀 근본적인 원리 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 자극을 인지하는 데에는 어떻게 약간 산술적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라 로그 스케일로 인식을 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나와 있는데 50데시벨 잡음 속에서, 그러니까 지금 막 주변 사람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50데시벨인데 거기서 옆에 사람이 20데시벨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으려면 이게 듣기 힘들겠죠? 소리가 작으니까. 이제 그렇게 듣는 난이도랑 80데시벨의 시끄러운 잡음 속에서 50데시벨로 말하는 소리를 듣는 난이도랑 같다는 거예요. 이제 일반 물리에서 데시벨이라는 그게 사실 로그로 정의된다는 게 나오죠. 데시벨이라는 거는
그 50dB은 40dB보다 10배 큰 소리고 60dB은 50dB보다 10배 큰 소리고 이런 식으로 그 소리의 세기가 10dB 늘어날수록 10배씩 이제 지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시로 든 거는 그 잡음 속에서 1000분의 1, 왜냐면 30dB 내려간 거니까 1000분의 1만큼 작은 소리를 인식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일단 그 이제 아주 갓난 애기들한테 수를 처음 가리키잖아요. 이제 숫자 세는 걸 배울 텐데 1, 2, 3, 4 이렇게 세는 걸 배울 텐데 우리가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때 이제 수직선을 배우죠. 그 왜 배우냐면 진짜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한테 1과 9의 중간에 있는 숫자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1과 9의 중간에 있는 숫자는 5잖아요. 평균이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숫자를 처음 배운 어린애한테 물어보면 3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대요. 3. 1과 9의 중간에 숫자는 3이다.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거죠. 기하평균이죠. 기하평균. 1과 9의 그 단위를 로그 스케일로 했을 때 이제 루트 9는 3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어떤 걸 인식하는 것 체계 자체가 로그 스케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그걸 1, 2, 3, 4, 5, 6, 7, 8, 9를 같은 간격으로 나열함으로써 그 로그 스케일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을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약간 막 치타 같은 맹수가 한 마리 있을 때랑 두 마리 있을 때는 이제 위험도가 차이가 많이 크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막 이런 맹수가 98마리 있을 때랑 99마리 있을 때는 그 위험도에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화적 관점으로도 이게 인간이 그런 식으로 감각, 자극을 느끼게 된다는 건 약간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소리예요. 인간이 소리를 느끼는 건데 이제 아마 이과라면 다 울프랑 알파 써봤죠? 울프랑 알파. 이과라면 누구나 써봤을 텐데 재밌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플레이를 치고 이렇게 음파의 함수를 치면은 소리를 재생해 주더라고요. 이거 들리시나요? 재생하면 이게 라 소리인데 잘 들리세요? 네, 들리죠? 이게 440Hz거든요. 한번 한 옥타브 낮은 소리를 들어볼게요. 아니야, 880 파이 t니까 2파이 ft니까 f가 440이지. 아무튼 요것도 들어보세요. 요거는 220Hz예요. 방금 들은 게 220Hz입니다. 그리고 440Hz를 들어보세요. 요게 440Hz고요. 이번엔 880Hz를 들어볼게요. 좀 시끄럽죠? 이게 880Hz였어요. 방금 세 가지를 들었잖아요. 다 같은 의미였죠. 다 같은 의미였고 딱 한 옥타브씩 떨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소리를 들을 때 모든 옥타브를 그냥 한 옥타브 올라가는 게 같은 음정만큼 올라간 거라고 느끼죠. 옥타브 자체가 애초에 피아노 건반에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진 음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끼게 들은 게 진동수가 220Hz, 440Hz, 그 다음에 660이 아니라 880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간격으로 된 진동수가 아닌데 사람이 들을 때는 그게 같은 간격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적 관점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220에서 440이 되고 660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게 2배씩 올라간다는 거죠. 220에서 2를 곱하면 440이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몇 배씩 올라가냐, 그게 같으면 인간은 그것을 같은 간격의 음정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비 수열을 같은 간격으로 느낀다는 거죠. 예, 그러면 대충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사형이라는 말을 해볼 건데 영어로 프로젝션이고, 보통 사형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물체의 그림자를 보는 거죠. 이제 미술 같은 거를 배우신 분은 알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림자나 어떤 물체를 어디서 빛을 비췄을 때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것을 다룰 때 보통 사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혹시 초등학교 때 이런 거 해보신 분 있나요? 사키나무? 이거 사키나무 보이시죠? 그 사키나무가 이렇게 아래 2층으로 쌓은 건데 이거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거 어떻게 나온 건지 알겠죠? 이거 해보신 분이 꽤 있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형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키나무는 3차원의 물체잖아요. 이거를 이제 위쪽 방향에 사형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2차원의 모양이 되죠.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본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제 초등학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이제 요 사키나무의 모양을 안 주고 요 위에서 본 모습, 앞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만 줬어요. 그럼 그것만 가지고 사키나무가 원래 쌓인 모습을 복구시킬 수 있을까요? 될 것 같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제너럴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요 경우에만 말하는 거예요. 딱 요 경우에는 그 이 오른쪽에 있는 것만 봐도 왼쪽 그림을 복구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어떤 3차원 물체의 사형만을 보고 원래 물체를 복구시킬 수 있죠? 이해가 잘 안 되셨나요? 그 지금 요 사키나무 이게 그림이 지워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시험 문제에 딱 요 오른쪽 위, 앞, 옆 요 세 가지의 그림만 나온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원래 사키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맞춰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일단 위에서 본 모습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요 방법밖에 없죠. 물론 밑에가 비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무너지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그 다양한 방향의 그림자, 위, 앞, 옆에서 본 그림자들을 보고 원래 사키나무를 복구시킬 수 있을 때 이제 그거를 나타내는 수학적 용어가 있어요. 그거를 컴플리트하다고 해요. 물론 비유적인 거라서
정확한 설명 아니지만, 그러니까 다양한 방향에서 사형을 보고 원래의 모습을 복구해낼 수 있다면 그 대상을 컴플리트라고 해요. 컴플리트하다. 이제 컴플리트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설명 보고 좀 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거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비유였고, 이제 제대로 된 벡터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벡터도 고등학교 이과만 배우니까 이제 문과에서는 처음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벡터는 정의가 뭐냐? 벡터는 화살표예요. 요 화살표예요, 화살표. 요게 벡터예요. 별거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화살표가 벡터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좌표 평면은 당연히 많이 보셨을 거고, 요 대각선으로 된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제 그거의 그림자를 볼 거예요. 어떻게 볼 거냐면 요 X축이죠. X축을 땅이라고 생각하고 X축이 지면이고 그 지면 위에 수직으로 햇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을. 그럼 요 화살표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요 화살표 끝에서부터 수직으로 내려와서 요 X축 땅에 요만큼의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거를 이 화살표를 X축에 사용한 거라고 해요. 그쵸? 그림자가 이렇게 생길 거니까. 마찬가지로 요 Y축에도 햇빛을 이쪽으로 비추면 그림자가 여기 생기겠죠? 이렇게. 이거를 V를 Y축에 대한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기하는 수학적 방법이 있어요. 엄청나게 간단하게 생겼어요. 일단 벡터는 V라고 쓸게요. 왜냐면 벡터가 V로 시작하니까. 그리고 벡터가 화살표라고 했죠. 그래서 그냥 V에 화살표를 붙였어요. 엄청 간단한 표기법이죠. 그래서 벡터를 X축에 대해서 그림자를 만드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V를 쓰고 거기에 점 X를 쓰면 그게 X축에 대한 사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요 쌓기나무를 봤을 때 위에서 본 거,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것만 가지고 원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그럼 이 화살표도 요 그림자, 이 화살표의 그림자 두 개를 보고 원래 화살표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왜냐면은 그냥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대각선을 그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이 벡터는 컴플리트예요. 왜냐면 그림자만 보고 원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잖아요. 요거는 정확한 표기법은 아닌데 원래는 x, y가 하나씩 더 붙어야 되지만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뭐를 해볼 거냐면 요 벡터의 x축의 그림자는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y축을 x축에다가 그림자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유를 하자면 이제 햇빛이 완전히 머리 꼭대기에 있는 적도 근처의 어떤 지방에 가서 지면에다가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제 태양은 완전히 위에 있는 거고 막대기를 지면에 수직으로 그냥 세우면 그거 그림자가 안 생기겠죠. 왜냐면은 태양이 정확하게 수직
수직으로 위에 있으니까. 실제로 X축과 Y축은 지금 수직이죠. 그래서 X축을 Y축에 사용하면 사용의 표기가 이거였죠. 어떤 대상을 점 X를 쓰면 그게 그림자라고 했어요. 점 Y를 쓰면 Y축에 대한 그림자고, 마찬가지로 이 X축을 점 Y를 쓰면은 X축을 Y축에다가 그림자를 내린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땅에다가 막대기를 수직으로 세워놓고 그 태양이 완전히 수직으로 비출 때 그림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림자가 안 생기죠. 그래서 그건 0이 됩니다. 0. 그래서 X축과 Y축은 수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고등학교 이하의 과정에서 수직을 영어로 하면 perpendicular거든요. perpendicular. 이건 말 그대로 수직.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 90도일 때 그거를 영어 단어로 perpendicular라고 해요. 근데 이제 대학에 오시면 이과에서는 perpendicular라는 단어보다 orthogonal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둘 다 수직이라는 뜻인데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면 perpendicular는 말 그대로 그냥 right angle, 그러니까 90도, 각도가 90도일 때 수직 perpendicular라고 하고, 이제 orthogonal은 대충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서로 그림자가 없다예요. 그쵸? 왜냐면 막대를 수직으로 세우면 그 방향에서 그림자가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림자가 없을 때 그 의미에서의 수직을 orthogonal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서로 그림자를 했을 때 0이 나오는 거, 이게 두 벡터가 orthogonal하다라는 거의 정의가 됩니다. orthogonal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밑에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 왼쪽 거는 X축과 Y축이 수직이죠. orthogonal이죠. 오른쪽 거는 X축과 Y축이 수직이 아니에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되냐 하면 일단 똑같은 벡터 두 개를 그렸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똑같은 벡터죠. 그리고 각각 X축과 Y축의 그림자를 만들어 볼게요. 올소고널일 때 그림자는 여기에 생기죠. 여기에 X축의 그림자가 여기 생기고 Y축에는 여기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서 더하면 원래 거가 나와요. 그쵸? 근데 올소고널이 아닐 때는 여기서 그림자를 X축에 이렇게 내리고 Y축에 이렇게 내렸어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를 합쳤을 때 이렇게 합쳐지면 여기서 끝나죠. 여기서. 근데 요 끝점이 원래 벡터 V랑 일치하지 않아요.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약간 수학적으로 되게 많은 불편한 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소고널이 그림자로부터 원래 벡터를 다시 복구해내는데 올소고널이라는 조건이 아주 좋은 조건인 거예요. 중요한 조건인 거고. 이제 이거를 왜 갑자기 음악 얘기하다 말고 수학을 하느냐고 하면 이제 나올 건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채팅으로 바로 질문해 주셔도 돼요. 지금 계속 채팅을 보고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음악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하모닉 시리즈가 뭔지 들어보신 분은 있나요? 그 조화 수열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죠.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수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1, 2, 3, 4, 5, 6 이런 게 등차 수열이죠. 거기에다가 역수를 취하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런 게 조화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역수로 이루어진 수열. 이거를 영어로 하모닉 시리즈라고 하는데 원래 하모니라는 건 이제 어떤 조화라던가 음악에서 화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역수가 대체 하모니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름이 하모닉 시리즈라고 붙었을까요? 요게 지금 파란색 선을 그었는데 길이가 이걸 1이라고 하면 각각 길이가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선들이에요. 이제 악기 중에 되게 현악기가 종류가 많죠. 현악기들이 되게 현마다 다양한 길이를 가지고 있을 거고 실제로 길이가 이만큼 1인 현으로 이루어진 현악기를 튕겨서 소리를 내면은 요 낮은 도라는 소리가 나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거랑 같은 재질의 줄로 2배로 짧은 줄을 튕기면 그냥 가운데 도 소리가 나요. 3배로 짧게 하면 솔이 되고 4배로 짧게 하면 높은 도가 되고 그 다음에 미, 솔, 도, 도, 솔, 도, 미, 솔 이렇게 되죠. 도, 미, 솔밖에 안 나왔잖아요. 도, 미, 솔. 근데 보통 도, 미, 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화음이죠. 잘 어울리는 화음, 도, 미, 솔이. 음악을 조금이라도 아시면은 당연히 그냥 도, 미, 솔이 엄청 좋은 화음이라는 걸 알 거예요.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이 현의 길이를 이렇게 역수로 했을 때 그걸 튕기면 좋은 소리가 난다는 걸 알아냈어요. 좋은 소리가 하모니가 되는 거죠. 그 튕기는 줄이 소리가. 그래서 이 수열의 이름이 하모닉 시리즈라고 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음들 도, 도, 솔, 도, 미, 솔 이걸 순서대로 배음이라고 하는데 오버톤이라고 하는데 그 순서대로 도 높은 그 한 옥타브 위에 도, 솔, 그 위에 도, 미, 솔 그리고 쭉쭉쭉 이제 7분의 1, 8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그런 식으로 쭉 갔을 때 그런 내는 소리들이 무한히 있겠죠. 그 음들을 오버톤이라고 해요. 정의입니다. 오버톤.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을 해봤는데 이제 진짜로 이제 물리적인 걸 해볼게요. 일단 음파를 뭔가 물리적 아니면 수학적으로 나타내고 싶다고 해봐요. 일단 음파는 파동이죠. 파동. 파동은 뭐 바닷가의 파도 같은 것도 어떤 해수면의 파동도 있고 빛 같은 것도 파동이고 음파도 파동이고 지진파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파동입니다. 파동은 뭘로 나타내냐면 원래 파동은 이제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나오는 게 파동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뭐 수면파 이런 거 이렇게 물결은 그냥 파동이잖아요. 물결을 나타내는 함수가 뭐예요? 사인 함수죠. 그래서 음파도 뭐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제 실제로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길이가 L인 줄을 튕겼을 때 나오는 소리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왜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이니까 대충 이렇다고 해보고 또 진동수가 F인 소리 그러니까 진동수는 뭐냐면
아까 220Hz, 440Hz, 880Hz 이런 걸 들어보셨잖아요. 그 헤르츠로 끝나는 게 진동수예요. 진동수가 높으면 고음이고 진동수가 낮으면 저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음의 높이를 나타내는 숫자가 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개념이죠. 이것도 이렇게 사인 함수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까 하모닉 시리즈 할 때 길이를 이제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줄이면 배음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요 L이라는 길이가 분모에가 있죠. 길이가 2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데 그게 분모에 가 있으면은 또 역수가 되잖아요. 그럼 요 전체는 이제 1, 2, 3, 4, 5, 6, 7 이런 그냥 자연수들이 되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자연수 이 사인 안에 자연수처럼 올라가면 오버톤이 나오겠죠. 배음들이. 왜냐면 오버톤은 길이를 역수로 줄였을 때 나오는 건데 그게 분모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인 함수 안에를 그냥 등차 수열로 올리면 오버톤이 나오겠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요. 이 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긴 아주 이상적인 모양의 파동만을 나타낼 수 있는 함수예요. 근데 실제로 악기를 연주하면 파동이 음파가 이런 모양으로 안 나와요. 실제 악기 음표의 형태가 밑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피아노 건반을 눌렀을 때 나오는 파동의 어떤 모습이고요. 밑에는 바이올린을 켰을 때 나타나는 어떤 파동의 모습이에요. 그게 위에 있는 그냥 이상적인 물결과는 많이 다르게 생겼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인 함수를 중요하게 보는 걸까? 이거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아까 했던 사형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아까 벡터를 말할 때 이 벡터를 사용시킨 거를 이렇게 쓴다고 했죠. 그리고 음파는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한 물결파처럼 나타나요. 그거를 어떤 함수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운드라는 함수로. 그리고 아까 이 사인 함수, 배음, 이제 사인 파동은 약간 모든 음파의 어머니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요 배음을 생각해보고 이 V라는 벡터를 X축에 사용시킨 걸 기호로 이렇게 썼죠. 마찬가지로 사운드라는 함수를 요 배음에 사용시킨 거를 기호로 똑같이 사운드 쓰고 점 오버톤 이렇게 씁니다. 물론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건 테크니컬한 부분이에요. 적분 0도부터 360도까지. 왜냐면 파동은 계속 반복되잖아요. 이제 반복되는 거는 각도를 돌렸을 때 360도 돌리면 다시 0도로 반복되니까 약간 그 특성에서 이렇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수학적인 부분이니까 자세하게 다루지 않을 거고요. 아무튼 이렇게 하면은 어떤 소리를 그 오버톤에다가 그 소리가 오버톤에 만드는 그림자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떤 소리가 내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수학인데 지금 소리가 오버톤에 만드는 그림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오버톤에 만드는 그림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걸 적분을 하면 되는데 이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주변에
길 가다가 아무 공대생이나 잡고 이 적분을 해보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도 지금 참 이거 보고 있는 사람이 4명인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는 이 적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적분을 하면 0이 나와요. 아닐 것 같아요. 아니래요. 아무튼 0이 나옵니다. 아, 김보성 씨는 할 수 있겠죠. 맨 앞으로 돌아가서 요 기본적인 X축과 Y축을 서로 그림자를 했을 때 0이 된다는 거. 이거를 수직의 정의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로 다른 진동수를 서로 그림자를 내렸을 때 0이 되는 거. 이거는 소리가 수직인 거예요. 아니, 소리는 음파로 귀로 듣는 건데 대체 어떻게 수직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올소고널의 정의상, 그러니까 펄펜디큘러는 아니죠. 왜냐면 펄펜디큘러는 확실히 각도가 90도를 말하는 수직이니까. 근데 올소고널은 어떻게 정의를 했죠? 서로 그림자를 내렸을 때 0이 되는 게 수직이라고 했죠. 이거는 서로 다른 오버톤을 서로 그림자를 내린 거를 수학적으로 표시한 거고 실제로 그게 0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소리가 서로 수직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약간 이상한 표현이죠. 실제로 이 두 개가 올소고널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플리트 하기도 한데 이거는 저도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연세대 내 수학과밖에 없을 거예요. 수학과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누군가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뭐 피아노든 바이올린이든 어떤 음파든 간에 요 사인 함수라는 오버톤에 남긴 그림자만 알면은 그걸로 원래 음을 복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음파의 특징입니다. 아마 그 수학 오타쿠님도 이 오버톤이 컴플리트하다는 거를 증명 못할걸요? 어려워요. 저도 몰라요. 그럼 예시를 들어볼게요. 삼각파라는 게 있어요. 삼각파는 음파의 한 종류인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나와 있죠? 한번 들어보세요. 들려요? 이 음색이 삼각파가 되는 소리예요. 삼각파를 수학적으로 쓰면 아크사인, 사인으로 쓸 수 있는데 뭐 사실 사인에 아크사인 넣으면 그냥 y는 x고 정의역에 따라서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x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파동이 사실은, 그러니까 스피커가 그거를 뭐라고 하지? 스피커에 달린 막을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잖아요. 스피커에 손가락 대보면 그 진동하잖아요. 그게 앞뒤로 진동할 건데 그 앞뒤로 진동하는 모양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을 때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이 되는 그런 소리예요. 그거를 그렇게 진동시키면 실제로 이런 소리가 나요. 근데 지금 아까 설명했듯이 어떤 소리든 간에 그거를 사인 모양의 오버톤에 그림자를 알면은 원래 소리를 복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사인은 어떤 소리냐면 맨 처음에 들었던 소리랑 똑같아요.
이게 방금 들은 게 220Hz인데 그 220Hz짜리 사인 함수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소리는 오버톤의 소리예요. 사인 함수의 소리예요. 그리고 이 소리는 이거는 삼각파동의 소리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렇게 요 삼각파에다가 사인 함수를 그림자를 계산할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1. 그리고 얘는 220Hz, 440Hz, 660Hz, 880Hz, 1100Hz 이런 소리에다가 다 그림자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 공대생이 할 수 있어요. 적분은. 그 계산하면은 1, 0, 마이너스 9분의 1, 0, 25분의 1 이런 값들이 나와요. 이 값은 그림자라고 했죠.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볼륨이에요. 볼륨. 그러니까 요 사인 함수를 볼륨 1로 틀고 660Hz짜리 사인 함수를 볼륨 9분의 1로 틀고 소리의 크기, 그 볼륨이요. 소리의 크기. 작은 소리로 틀고 요 1100Hz짜리 있죠. 그걸 더 작은 소리로 틀고 그거를 무한히 하잖아요. 그럼 삼각파가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들어보세요. 일단 이건 사인 함수. 그리고 이거를 볼륨을 다르게 해서 쌓아 볼게요. 바로 삼각파가 됐죠. 방금 들으셨어요? 사인 함수가 점점 삼각파로 변하는 과정을 들으셨죠? 이거 제가 그 음색을 바꾼 게 아니에요. 음색 전혀 안 건드렸고 그냥 높은 소리를 순서대로 쌓기만 한 거예요. 어떻게 쌓았냐면 볼륨을 조절해서 9분의 1씩, 25분의 1씩 이 정확한 볼륨으로 화음을 재생만 한 건데 그게 다 합쳐져서 삼각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 함수를 동시 재생하면 삼각 함수는 뭐야? 삼각 함수가 사인 함수인데, 그러니까 이 지그재그 함수, 사인 함수를 적당한 볼륨으로 쌓으면 이 지그재그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번만 더 들려줄까요? 네. 이렇게 화음을 쌓았을 뿐인데 소리가 달라지는 효과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니요. 이거는 그냥 삼각 파동을 사인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예시를 들어준 거고 예를 들어서 그 여기에 있는 그렇죠. 1540Hz는 볼륨을 49분의 1로 줄여서 화음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볼륨을 조절하면 이론적으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어요. 이 볼륨을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볼륨을 적당히 조절하면은 도미솔이요. 도미솔은 이제 화음인데 조금 이따가 언급을 해볼게요. 그거는. 네. 660은 마이너스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 마이너스라는 거는
사실 사인 함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그거는 위상만 바뀐 효과라서 사실 같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볼륨은 마이너스를 무시해도 됩니다. 물론 이제 코사인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나온 1, 0, 9분의 1, 0, 25분의 1 이런 숫자들 있죠. 그 숫자들만 조절하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다 낼 수 있어요. 물론 코사인이 필요하지만 넘어갑시다. 그래서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바이올린을 조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악기를 조율할 때 튜너 기계를 쓰잖아요. 근데 막 200년 전에는 튜너도 없었는데 조율을 어떻게 했을까요? 뭐 절대 음감만 조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너무 정말 악기는 재능충의 영역이 되는 거겠죠. 절대 음감만이 조율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여기 있는 공식은 삼각함수 합을 곱으로 고치는 공식인데 지금은 교육과정에 빠졌지만 옛날에는 고등학교 이과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이 공식을 대체 어디 쓰냐, 진짜 세상 쓸모없는 공식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종 들고 다니면서. 아무튼 이 공식 진짜 쓸모없어 보이는데 요 x랑 y에다가 440Hz랑 460Hz짜리를 넣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게 쓸모 있는 공식이 됩니다. 일단 그 440Hz짜리 소리를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음, 음. 이거 들리시죠? 440Hz. 그 다음에 460Hz짜리를 재생해 볼게요. 460은 440보다 높으니까 좀 더 높은 소리. 좀 높은 소리가 나죠? 그럼 이걸 동시에 재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440에 460을 더하는 거예요. 화음이 들릴까요? 당연히 서로 다른 음을 동시에 재생하면 화음이 들려야 정상이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왜 이럴까요? 이렇게 소리가 막 부들부들 할까요? 전화 온 소리 같죠? 이거 왜 그럴까요? 분명히 따로따로 들었을 때는 소리가 깔끔하게 났잖아요. 근데 화음을 합치니까 갑자기 부들부들해요. 이게 맥놀이죠, 맥놀이. 네, 위상이 약간씩 차이가 나면서 그게 보강되고 상쇄되고 보강되고 상쇄되고 이거가 반복되면서 이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x랑 y를 삼각함수를 합쳤을 때 이 x 플러스 y를 2로 나눈 건 그거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440이랑 460을 합치면 그 평균 450 정도의 소리가 나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코사인 10 이게 붙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1초에 10번 부들부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40이랑 460을 합치면 대충 평균 450 정도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1초에 10번씩 부들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각함수 합을 곱으로 고치는 공식의
아주 좋은 활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죠. 한번 440이랑 480을 합쳐 볼게요. 그럼 진짜로 전화 온 것 같은 소리가 나거든요. 이거 진짜 전화 소리 같죠? 실제로 전화 소리를 이 방법으로 만들어요. 진짜 전화한 그 전화 소리가 이거랑 똑같은 소리예요, 완전히. 네. 그리고 이번에는 480 말고 확 높여볼게요. 660으로 높여볼게요. 요건 어때요? 요거는 소리가 부들대지 않죠. 소리가 아주 깔끔하죠. 그냥 평범한 화음이죠. 네. 그러니까 부르르 거리는 게 사라졌어요. 660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440이랑 460, 440이랑 480 이렇게 서로 가까운 거를 동시에 재생하면 부르르 떨리는 소리가 나는데, 440이랑 660처럼 좀 많이 떨어진 소리를 재생하면 그 떨리는 게 없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뭐 몇백 년 전 사람들은 이 떨리는 소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떨리는 소리가 있으면 보통 불협화음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 이 떨리는 소리가 있으면. 근데 이 떨리는 소리가 없으면 잘 어울리는 화음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이제 660은 잘 어울리는 화음이고, 660에서 약간만 키워볼게요. 670으로 한번 키워볼게요. 요것도 그냥 깔끔한 소리가 나죠. 이게 왜 깔끔한 소리가 나냐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사인파라서 그래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피아노나 바이올린에는 220짜리를 재생해도 그 안에 440, 660, 880 이런 게 막 섞여 있다고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러면 깔끔한 소리가 나는데, 바이올린에는 440에도 660짜리가 섞여 있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 0.5 정도. 그러니까 요거는 순수한 소리고, 바이올린 실제 음악에는 이런 잡음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요거랑 만나면 어떤 소리가 나냐면 약간 울려요. 이렇게 와와와 울려요. 이게 뭔 소리냐면 바이올린 조율할 때 그 라 음이랑 미 음, 라가 지금 440이고 미가 660인데 옆에 미가 안 맞잖아요. 그 미가 약간 안 맞으면 방금처럼 그 바이올린 두 줄을 화음으로 했을 때 이렇게 울리는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조율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이 울리는 소리가 없어질 때까지 맞추면 되겠죠. 실제로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조율을 했어요. 이 울리는 소리가 없어지면 완벽한 5도 화음이 맞춰진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40이랑 660은 2대 3이죠. 2대 3.
비율이 2대 3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E랑 A현을 동시에 연주를 해서 조율하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다 튜너를 쓰긴 하지만 아마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러 가면 다 화음으로 조율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들으신 2대 3이라는 비율이 화성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화음이 돼요.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그런 첫 번째 시도를 했었는데 만물은 수라고 했죠. 피타고라스 막 뭐 1에다가 의미 부여하고 2에다가 의미 부여하고 막 그런 거 한 걸로 유명하죠. 당연히 음악에서도 뭔가 수학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고 수학적인 규칙을 찾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냈냐? 아까 하모닉 시리즈 말했듯이 현의 길이를 막 바꿨을 때 그 비율이 1대 2면은 한 옥타브 차이가 나고 비율이 2대 3이면 방금 들으신 듣기 좋은 화음이 난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실제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나 가져왔는데 2대 3이라는 진동수 비율 그게 클래식에 얼마나 자주 쓰이는지 나타내는 영상인데 보시면 들리죠? 이게 그냥 동요인데 동요는 말 그대로 이렇게 이 떴다 비행기는 진동수가 2대 3인 것만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동요예요. 2대 3만 있으면 정말 많은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클래식도 있어요. 베토벤인가 이거? 아무튼 모차르트인가? 네, 이거 네, 화성학에서 이제 2에 해당하는 걸 I로 쓰고 3에 해당하는 걸 V로 쓰는데 그것만 이용해서도 이렇게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진짜 핵심적인 화성인 거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 2대 3만을 이용해서 모든 음을 다 만들려고 시도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일단 1이 있어요. 그리고 2대 3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1.5를 곱해요. 1.5는 2분의 3이죠. 2분의 3을 곱해요. 그 다음에 2분의 3에다가 2분의 3을 또 곱하면 4분의 9잖아요. 4분의 9. 그러니까 2.25죠. 4분의 9. 4분의 9는 2를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4분의 9는 2보다 크니까 그거를 2배로 줄였어요. 8분의 9로. 2배로 줄인 거는 아까 들은 것처럼 한 옥타브를 낮춘 거죠. 여기 재생을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어디서 시작하냐면 여기서 시작해요. 라.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2분의 3을 곱해요. 2분의 3을 곱하면 더 높은 소리가 나죠. 그쵸? 그 다음에 그 다음 음을 만들기 위해서 또 2분의 3을 곱해요. 이렇게 2분의 3을 또 곱하면 더 높은 소리가 나겠죠. 너무 높죠. 시끄럽고 이거 너무 높으니까 나누기 2를 해요. 나누기 2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높은 소리가 같은 음으로 한 옥타브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갔죠. 내려갔으니까 다시 2분의 3을 곱해요. 이렇게 그러면 더 높은 소리가 나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2분의 3을 계속 곱하다가 너무 높아지면 2로 나누고 다시 2분의 3을 곱하다가 2로 나누고 그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렇게 해보니까 1.9 정도 되는 숫자가 나왔어요. 1.9는 대충 2에 가까운 숫자죠. 이거를 한 옥타브 높은 도로 한 거예요. 처음 거가 도일 때.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음으로 음계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거를 펜타토닉이라고 하거든요. C, D, E, G, A로만 이루어진 이 펜타토닉 스케일은 피타고라스식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러닉하게 사실 동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스케일이에요. 초등학교 때 다 단소 같은 거 배우셨죠? 단소 배울 때 한자로 중임무왕태인가 그거 쓰잖아요. 그게 이 펜타토닉 스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2분의 3을 써갖고 간단한 음계를 구성할 수가 있고 신기하죠? 이런 게 연결돼 있다는 게. 그리고 좀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지 말고 더 해볼게요. 여기서 또 2분의 3을 곱해서 2로 나누고 그 다음 2분의 3을 곱했어요. 이번에는 2.13 정도 되는 수에 도달했는데 이것도 이해 꽤 비슷하죠? 요거를 한 옥타브 높은 도로 해볼게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짜리가 나오죠?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돼요. 7개. 도레미파솔라시가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 샵이 붙었는데 그 G 스케일로 하면 도레미파솔라시가 되죠. 7음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7음계를 이렇게 진동수를 쓰면은 대충 진동수끼리 비율이 이제 8분의 9가 되는 게 있고 243분의 256이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보시면 8분의 9에 들어갔어. 8분의 9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대충 1.06이 되는데 그게 243분의 256이랑 꽤 비슷한 숫자예요. 근데 그래서 얘를 오음, 얘를 반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반음은 0.5, 2분의 1을 곱하는 건데 왜 루트를 씌울까요? 아까 말했죠. 맨 처음에 아주 어린애한테 1이랑 9를 반으로 잘랐을 때 뭐가 나오냐 하면 3이 된다고 했죠. 왜 3일까요? 루트 9니까 그렇죠. 인간의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인간이 반 간격으로 느끼는 거는 진동수의 루트를 씌워서 만들어지는 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루트를 씌우면 꽤 비슷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온음이 되고 이게 대충 반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물론 여기도 이제 2.13이면 오차가 6%가 넘으니까 꽤 벗어나 있죠. 뭐 6%면은 꽤 큰 오차니까. 좀 더 해볼게요. 쭉 더 가서 쭉쭉 하다 보면은 진짜로 이번에 완전 가까워요. 2.027. 이 정도면 진짜 2에 가깝죠. 요걸로 이걸로 옥타브 높은 걸 하면 이 12음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피아노 건반 한 옥타브에 다 있는 12개의 음이 다 생성돼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12음계고 피타고라스 식으로 만들었죠. 2분의 3을 계속 곱해가면 가는 식으로. 그래서 특히 이 피아노 음계에서 이제 C랑 이 도미솔로 3화음을 만들 수 있어요. 그 3화음의 진동수 비율은 이제 64분의 81이랑 27분의 32가 되거든요. 이거를 64분의 81을 먼저 쌓으면 메이저 화음이 되고 27분의 31을 먼저 쌓으면 마이너 화음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진동수 비율을 어떤 걸 먼저 쌓느냐에 따라서 메이저 마이너 화음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차르트 변주곡인데 그 반짝반짝 작은 별 원곡이죠, 이게. 그거를 이 화음 두 개의 비율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분위기를 확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 버전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바꿀 수 있고. 이 정도면은 꽤 괜찮은 음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오버톤끼리 나오는 어떤 화음들이 듣기 좋다고 했잖아요. 약간 벗어나면 막 이상한 웅웅거리는 게 생겨서 불협화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근데 보시면 64분의 81이라는 비율은 굉장히 더러운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뭐 수능 수학을 보는데 답이 64분의 81이라고 해봐요. 더럽죠. 근데 이런 더러운 거는 보통 불협화음이 되거든요. 어떻게 이게 도미솔 그런 좋은 화음을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약간 더러운 화음이 만들어지긴 해요. 실제 피아노를 이렇게 조이려면 그 웅웅거리는 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64대 81대 96 요 비율을 살짝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81을 80으로 바꿨어요. 아주 살짝 바꾼 거죠. 요렇게 바꾸면 그 비율이 4대 5대 6이 돼요. 그럼 굉장히 안 더러운 깨끗한 비율이 나오겠죠. 요렇게 만들어진 깨끗한 비율로 만든 음계를 순정율이라고 해요. 이름부터 깨끗하게 만든 것 같죠? 4대 5대 6으로. 이렇게 하면은 피타고라스 음계보다 조금 더 듣기 좋은 화음이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드냐면 도는 1이죠. 도는 1이고 거기에 옥타브는 2가 되고 피타고라스 방식으로 2분의 3을 곱했어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3분의 4. 이 3분의 4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러니까 요 사이 간격이 7칸인데 요 7칸 얘도 7칸이죠. 이제 물리학을 하는 분들은 이제 대칭성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잘 아실 건데 이 대칭성을 만족하도록 즉 3분의 4에서 2분의 3을 곱하면 2가 되죠. 그게 되도록 이게 3분의 4로 정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4분의 5, 5분의 6 요 세 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그 도미소를 4대 5대 6이 되게 한다고 했었죠. 그걸로 만든 거고 뭐 여기도 대칭성을 만족하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의 3에서 피타고라스 식으로 2분의 3 곱하고 2 나누고 이 방법으로 만들고 이것도 똑같이 만들고 이쪽도 대칭성 만족하도록 진동수를 만들어요. 문제는 요 정가운데가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32분의 45가 될 수도 있고 45분의 64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어떤 순전율의 문제점인데 이건 나중에 언급을 할게요. 이 순정율은 굉장히 깔끔한 비율로 만들어진 그런 음계로 보이지만 문제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기다렸는지 알 수도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댈 봤을 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댈 안고서 요 부분에서 맨 처음이랑 맨 끝이랑 느낌이 달라졌죠.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한 건데,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는 E 메이저였는데 G 메이저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약간 트랜슬레이션을 한 거예요. 병진 이동. 근데 이제 양자역학 같은 거에서는 막 트랜슬레이션 시메트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굉장히 심화된 내용이긴 하지만 아무튼 물리학에서는 이 대칭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이 음악에서도 어떤 그 조의 트랜슬레이션, 그러니까 그걸 모듈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전조에 대해서 그게 대칭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뀌면은 협화음인 것들도 조를 바꾸면 불협화음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처음에 E 메이저 기준으로 조율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클래식 하는 사람이 이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을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려고 E 메이저로 순정율로 맞추잖아요. 근데 그게 G 메이저로 바뀌면 잘 맞던 것도 안 맞아요. 왜냐면은 이제 요 5분의 6이랑 9분의 16이랑 원래는 2분의 3 차이, 그러니까 1.5배 차이가 나야 되는데 순정율로 맞춰놓으면 1.5배가 아니라 1.48배가 돼요. 겨우 0.02 차이 갖고 그러느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음악을 그러니까 대충 음악적 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0.02 차이는 상당히 그 심각하진 않겠지만 꽤 거슬리는 부분으로 들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는지. 일단 440Hz랑 440Hz에다가 1.48을 곱해볼게요. 요 음이랑 1.5를 곱했을 때 차이 느껴지시나요? 1.48. 물론 약간의 차이긴 한데 1.48이 약간 더 낫죠. 꽤 귀에 거슬리는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특히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쓰면 더 잘 들리는데, 근데 같이 돌리면 맥놀이가 생겨갖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제 음악가의 입장에서는 꽤 거슬릴 수 있겠죠. 그래도 그분들은 이제 귀가 밝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들은 전조를 하잖아요. 이얼 트레이닝이요. 아마 웬만한 음대생 정도면은 이얼 트레이닝이 잘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짜 바이올린의 고인물들, 그러니까 옛날에 순정율로 튜닝하던 시절에 바이올리니스트들은 진짜 고인물이라서 그 1.48을 1.5로 바꾸는 간격, 그거를 조정함으로써 그걸 해결했어요. 대충 그 지판 간격으로 따지면 대충 0.5mm, 그 0.5mm 정도 되는 그 손가락 잡는 위치의 차이를 조절해서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물론 그거는 정말 고인물들의 영역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꽤 좋은 해결법은 아니겠죠, 이게. 그냥 악기가 지나치게 어려워지는 것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마 바흐 그 시대부터 평균율이라는 거를 도입하게 돼요. 평균율은 정말 어떻게 만든 거냐면
요 1.0595라는 숫자는 2의 12제곱근, 그러니까 이 한 옥타브의 간격 사이를 정확하게 로그 스케일로 12등분해서 만든 음계예요. 물론 오차가 약간씩 있어요. 여기 오차가 써 있는데 0.1%, 최대 1%, 0.9% 정도. 이 정도의 오차가 있지만 이제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대칭성이 생기죠. 물리학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완벽한 디스크리트 시메트리가 생깁니다. mean square approximation이 뭘까요? 편안해져. 이렇게 디스크리트 시메트리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러면은 이제 물론 완벽한 순정률에 비해서는 약간씩의 오차가 있는 단점은 있지만 적어도 조를 바꿨을 때 협화음이던 게 불협화음이 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평균율로 하면. 물론 그래서 이게 아마 바흐 때부터 있었을 건데 바흐가 평균율 어쩌고라는 곡을 작곡했거든요. 그게 이제 12개의 장조와 단조로 모두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바흐 이전 시대에는 이게 순정율이라서 전조를 마음대로 못했는데 이제 평균율이 개발이 되고 바흐가 이제 이제 모든 조로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신나서 만든 거예요. 그 바흐 평균율이. 그래도 평균율이 완벽한 화음은 아니죠. 완벽한 화음은 순정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아직도 가운데 게 해결이 안 됐어요. 평균율에서는 가운데 거는 완전히 루트 2의 제곱근, 정확한 2의 제곱근 값인데 이 순정률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이 위쪽에서 접근하는 거랑 아래쪽에서 접근하는 그 진동수가 달라요. 실제로 뭐 512분의 729든 뭐 이런 다양한 비율들이 피타고라스나 순정율에서는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평균율에서는 정확하게 루트 2에 통일된 값을 가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게 어떻게 표현하든 더럽죠. 수학시험 보는데 정답이 729분의 1024면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면 불협화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루트 2는 좀 불협화음이 되는데 이제 그것도 다 이용을 해먹죠. 불협화음이어도 어떤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로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공연화 영상인데 여기 앞으로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루트 2짜리 음계를 계속 반복시키면서 어떤 도입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클래식에서 바흐 시대는 거의 안 쓰이던 건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점점 더 많은 걸 쓰게 되잖아요. 막 현대음악까지 오면 이게 뭔가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말 대표적으로 써먹은 게 요거 이별곡인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이후로 요 네 마디에 있는 모든 화음이 음표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1대 루트 2라는 음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곡은. 그래서 실제로 이게 막 정수 비율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악마의 음정이라고도 불렀는데 이것도 쇼팽 이런 거고 이 악마의 음정이라고 불렸음에도 이제 쇼팽 시대쯤 되면은 그걸 다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 뒷부분도 여기서부터는 정말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1대 루트 2로 이루어져 있어요.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루트 2라는 게 사실 무리수잖아요, 무리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유리수만이 잘 어울리는 협화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음악이 발전하면서 어떤 그 두 음의 진동수 사이의 비가 유리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음악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드뷔시나 쉔베르크 같은 거부터는 뭐가 등장하냐면 그 도레미파솔라시에서 벗어나서 홀톤 스케일이나 무조 음악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매니악한 사람들만 좋아할 거예요. 클래식 덕후들 중에서도 특별히 매니악한 사람만 좋아하는 음악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큰 매력은 없을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이런 음악들이 이런 현대 음악이 물리적으로 보면은 되게 편안한 음악이에요. 왜냐면은 얘는 특별한 조성이 없어서 어떤 조성의 대칭성이 있는 거죠. 물리학자들이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대 음악들이 실제로 만들어졌고 모듈레이션 같은 게 그런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지경까지 도달을 한 거죠. 요즘 거는. 네,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화음은 근본적으로 말했듯이 오버톤, 컴플리트하고 올소고널하다는 거는 수학자들이 잘 해줬다고 했고 그걸로 근본이 나온 거고 이제 완벽한 화음과 완벽한 대칭성을 만족하는 음계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대칭성을 만족하는 건 평균율인데 평균율을 만들면 그게 순정율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완벽한 화음이 만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의 어떤 요 컴플리트 올소고널 셋과 인간의 감각 체계가 충돌하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화음을 가진 대칭적인 음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대칭성을 취하고 완벽한 화음을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평균율이 만들어졌고 무리수 비율을 쓰면서 음악의 장르가 확장된 거예요. 이러면은 되게 물리학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음악이 발전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확실하냐고요? 아, 물리학적으로 올바르기보다는 기분 좋은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더 듣기 좋다는 것도 듣기 좋으니까 음악이 그렇게 발전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는 몰라도 확실히 음악적으로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발전을 한 거겠죠. 네, 그쵸.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네. 말로 해도 돼요. 이거는 그냥 옛날에 주워 들은 건데 어디서 그래서 출처를 네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네. 어떤 악보는 이렇게 악보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렇게 보나 거꾸로 가서 봐서 같이 연주하는데 화음이 잘 되는 악보가 있었어요. 아, 그게 뭔지 그래요? 아시나요? 아, 그거 모르세요? 아, 자, 유명한 줄 뭔지는 알았는데. 저도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물가물하네요. 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아쉽 4323? 그거예요? 몰라요? 그 거꾸로 한다는 게
악보를 위아래로 뒤집는 거예요? 좌우를 뒤집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위아래였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아, 사람을 위아래요? 보고 네, 두 번째 아마 연주자 이렇게 보고. 제가 아는 잡지식으로는 바흐가 그런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것도 평균율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걸 거예요. 왜냐하면 위아래를 뒤집는다는 거는 그걸 뒤집음으로써 이제 순정율은 뒤집었을 때 그 화음이 불협화음으로 바뀔 수 있는데 평균율은 모든 간격을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시도가 가능한 거겠죠. 어. 앞에 발표를 듣고 더 이렇게 완벽하게 이해할게요. 네네. 앞에 네, 발표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앞부분을 놓쳐가지고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앞부분이요? 네. 앞부분은 근데 사실 거의 수학적인 얘기였어요. 네. C에서 A로 가니까 C 대 A요? 비율이요? 아마 비율이 6대 5일 거예요. 6대 5. 순정율에선 6대 5고 평균율에서는 2의 4분의 1승 대 1.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갑자기 C에서 A로 가는 게 왜 나온 거지? 악보를 뒤집으면요? 그런가? 그렇겠네요. 대충. 근데 이제 6대 5만큼 올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뒤집기까지 했으니까 그렇게 단순하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흐가 천재인 거겠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화성학의 수학 물리적 발전? 일단 제가 발표한 모든 내용은 아마 한 1900년에서도 똑같은 발표를 할 수 있었을걸요. 그래서 확실히 최근에 발전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 그래도 네, 꾸준히 발전한 건 맞아요. 왜냐면은 평균율 자체가 거의 17세기? 그 정도로 오래된 거니까 네, 꾸준히 발전한 게 맞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1600년대 이전에서는 진짜 순정율, 그러니까 더 과거로 가면 이제 막 기원전 이럴 때는 피타고라스 음계, 그리고 한 정확히 모르지만 중세시대 근처에서 아마 순정율이 나왔을 거고 한 1600, 1700년대 그때 평균율이 나왔고 네, 그리고 이제 루트 2 같은 음정을 쓰게 된 거는 르네상스래. 대충 낭만이니까 1800년대. 그러니까 꽤 꾸준히 이런 식으로 발전해 온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모차르트도 1700년대 사람이니까. 네. 네. 이번에도 말로 해도 되나요? 네네, 됩니다. 그 코드를 보면 서스포 코드는 네네. 마무리 짓는 느낌이 아니라 중간에 연결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네.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서스포가 도, 파, 솔 대충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서스포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도랑 파의 진동수 비는 대략 어느 정도지? 한 3대 4 정도 돼요. 거의 완벽한 화음이고 근데 이제 파랑 솔은 8대 9 정도? 그러니까 아까 분모랑 분자가 숫자가 더러우면 불협화음이라고 했죠. 근데 8대 9 정도면
그러니까 막 3대 4 정도로 완전 깔끔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불협화음은 아닌 적당한 수준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연결을 잘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없으신가요? 네, 뭐 질문이 없으면은 이제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어요. 수고했어. 네. 수고하셨습니다.